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감시하는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공군 소속 전투기 여조종사였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고도 1000m 서해 상공. 뒤에서는 추격기가 쫓아오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즉시 회항하라, 즉시 회항하라. 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료는 겨우 3%. 제 손은 조종관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총살입니다. 하지만 계속 가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가다 죽는 게 낫다. 어떻게 평양의 한 소녀가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고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을까요?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한 여성의 처절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양 외곽의 한군 간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군 준장이었고 어머니는 당 행정 일을 했습니다. 성분으로 따지면 나쁘지 않은 집안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늘을 좋아했습니다. 집 근처 들판에 누워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꿈이 별로 없습니다. 당에서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하늘만큼은 자유로워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15살 때였습니다. 순안 비행장 근처에서 공군 에어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그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고개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거다. 나도 저걸 하고 싶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여자가 조종사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돌아온 건 딱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전투기를 타? 당장 그 헛소리 집어치워. 아버지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한다. 조종사는 남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양의 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당에서 배정해준 공장에서 일할 예정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순종적인 북한 여성으로 살아갈 운명이었죠. 하늘을 나는 꿈은 그저 꿈으로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기회가 왔습니다. 당시 김정은 동무께서 여성들도 군사 강국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리셨고 공군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여성 조종사 선발을 시작한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헬리콥터나 수송기 조종사였지만 저는 아버지의 군 경력 덕분에 특례로 전투기 조종 훈련 과정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저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저 혼자였죠. 남자 동기들은 제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전투기를 타? 곧 울면서 나가겠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력 훈련 때는 2배로 뛰게 했고 실수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동기가 실수했는데도 제가 대신 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팀 전체가 흐트러진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더 뛰었고 비행 이론은 밤새워 외웠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자는 동안 저는 계기판 사용법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첫 모의 비행 시험에서 전체 1등을 했을 때 교관의 얼굴이 굳어지던 게 기억납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년 반의 훈련 끝에 저는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노동신문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천재 조종사. 김정은 동무께서도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불가능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실전 배치를 받은 건 훈련 수료 후 석 달 뒤였습니다. 저는 평안북도의 한 공군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미그 21 전투기를 담당하게 되었죠. 처음 제 기체를 배정받았을 때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조종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납고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체가 너무 낡았습니다. 도색은 벗겨져 있었고 계기판 일부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비병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체 언제 마지막으로 비행했습니까? 정비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동무 사실은 석 달 전입니다.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비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야간 훈련이었죠. 그런데 출격 30분 전 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 오늘 비행은 취소다. 하지만 상부에는 비행했다고 보고할 거다. 알겠나?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대장 동무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행 명령이. 대대장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정 동무,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구먼. 우리 기지에 할당된 연료로는 실제 비행을 다 할 수가 없네. 연료의 절반은 간부들이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버리니까.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된 비행 시간들은 대부분 가짜지. 실제로는 할당량의 4분의 1도 비행 안 하네. 상부에서 내려오는 시찰대만 몇 대 띄우고 나머지는 다 서류상으로만 비행하는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동신문에서는 매일 강성대국의 철옹성 같은 공군력을 선전했습니다. 김정은 동무께서는 우리 공군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적들을 경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료도 제대로 없고 부품도 없고 비행 기록마저 조작하는 곳. 이게 과연 군대입니까? 더 끔찍한 건 이게 일상이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체제에 순응하며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비행도 하지 않으면서 비행 수당만 받아 챙기는 거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숙청당하니까요. 어느 날 한 선임 조종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정 동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해. 그게 이 나라에서 사는 법이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조국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선전도 충성도 심지어 제 자부심까지도. 하지만 그때는 아직 탈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실망하고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2019년 10월 가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 한 명이 훈련 중 추락했습니다. 강철민 동무였습니다. 28살 함경남도 출신의 성실한 조종사였죠. 사고는 오전 10시경 발생했습니다. 철민 동무는 정례 훈련 비행 중이었습니다. 고도 3000m에서 갑자기 엔진이 꺼졌습니다. 무전으로 엔진 고장, 비상이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기체가 빠르게 고도를 잃더니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철민 동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엔진 부품 결함이었죠. 정비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 기체는 이미 석 달 전부터 엔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졌고 결국 하늘에서 엔진이 멈춰버린 겁니다. 저는 당연히 책임자가 처벌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정비 책임자나 기지 간부들이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강철민 동무는 남조선 간첩과 내통하여 공화국 공군 기밀을 누설하려 했으며 사고는 간첩 행위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철민 동무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성분도 깨끗했고 당에 대한 충성심도 강했죠. 그런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간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철민 동무의 가족이 연좌제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화장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사람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체제 자신만을 지킬 뿐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희생자를 간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실 같은 건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철민 동무의 빈 조종석 앞에 섰습니다. 경납고는 어두웠고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의 헬멧이 아직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철민아.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체제를 위해 살 수 없다고. 언젠가는 나도 철민이처럼 될 수 있다고. 기체 결함으로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거나.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종사였으니까요. 만약 제가 전투기를 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면 위험하지만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요. 2021년 7월 18일 새벽,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몇 달간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비행 스케줄을 외우고 관제탑 교대 시간을 파악하고 연료 보급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비병 한 명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는 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협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실패하면 나도 끝이야. 가족들도. 그날 밤 야간 훈련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격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비병이 몰래 연료를 최대한 채워 넣었습니다. 보통은 절반도 채우지 않지만 이번엔 80%까지 채웠습니다. 새벽 5시 15분, 저는 미그 21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345기 이륙 준비 완료. 345기 이륙 허가. 항로 7번 따라 비행하라.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고 기술을 들어올렸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해시태그 추격. 관제탑의 지시대로 북쪽으로 향하는 척했습니다. 고도 2000m까지 올라간 뒤 저는 급선회했습니다. 남서쪽 서해를 향해. 3분도 안 돼서 무전이 터졌습니다. 345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즉시 항로로 복귀하라.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345기. 응답하라. 즉시 회항하라. 회항 명령이다. 레이더에 추격기가 잡혔습니다. 2대. 뒤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1000m, 500m. 산악 지형을 따라 저공 비행을 했습니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추격기들이 따라왔지만 저공 비행에서는 제가 더 익숙했습니다. 훈련 때 가장 많이 연습했던 비행법이었으니까요. 서해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게 빛나는 바다. 그 너머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40%. 아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추격기 한 대가 바짝 붙었습니다. 무전이 다시 터졌습니다. 유정, 나 승호야. 돌아와. 지금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어. 제 훈련소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정, 명령이 떨어졌어. 격추 명령. 돌아오지 않으면 쏜다. 연료가 20%로 떨어졌습니다. 서해 상공이었습니다. 추격기가 미사일 로곤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정말로 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급강하했습니다. 바다 표면 50m까지. 파도가 보일 정도로 낮게.
추격기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고도에서는 미사일을 쏘면 자기도 위험해지니까요. 연료 10%. 무전에서 한국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확인 기체 인천 관제탑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밝히십시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때 적국의 언어를 배웠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연료 3%. 인천공항 비상 활주로로 유도하겠습니다.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활주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2%였습니다. 엔진 경고음이 귓속을 찢었습니다. 고도 300m, 속도 감소, 착륙 자세 유지하십시오. 한국 관제탑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던 겁니다. 양옆으로 한국 공군 전투기 2대가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F-15K.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최신의 기종이었죠. 그들은 저를 감시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2%. 2%. 중얼거리며 저는 기술을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0m, 100m. 순간 엔진이 덜컥거렸습니다. 연료가 바닥난 겁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관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글라이딩 자세로 전환했습니다. 엔진 없이 활공하는 겁니다. 조종 학교에서 배웠던 비상 착륙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유압이 약했습니다.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300m, 200m, 100m. 드디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완벽한 정적. 엔진도 꺼졌고 무전도 끊겼고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놓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들이 제 기체를 둘러쌌습니다. 확성기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조종사 캐노피를 열고 천천히 나오십시오. 무장을 해제하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다리가 놓였고 한국 공군 요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요원이 저를 받쳐주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무대, 의무대 빨리. 요원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리유정입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깨끗한 시트, 소독약 냄새. 옆에는 한국 공군 장교와 국정원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 좀. 누군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저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리유정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당신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자유에 도착했습니다. 해시태그 남겨진 가족. 하지만 그 순간 북한에 남겨진 제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날 북한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정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기지 대대장과 관제탑 책임자 그리고 당일 근무했던 요원 10여 명이 끌려갔습니다. 보위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기지 대대장은 일주일 후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총사령이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을 모아놓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가족은 양강도 산골의 한 탄광촌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평양 시민 자격도 박탈되었죠. 사실상 정치범 가족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제 여동생 미주는 대학생이었지만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앞으로 평생 감시를 받으며 최하층 노동만 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며칠간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로 제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국정원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유정 씨,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북한 체제입니다. 당신이 남았어도 언젠가는 다른 이유로 숙청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제 가슴을 짓눌렀고 지금도 그 무게를 느낍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그곳에서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창에 뭐든 치면 정보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동무 비판하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가 신문에 떡하니 실려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집을 가진 겁니다. 지금은 한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아니지만 비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북한 보위부가 쫓아오는 꿈, 가족이 고문당하는 꿈.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면 서울의 불빛이 보입니다. 여기는 한국이다. 나는 자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거라고. 그날까지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거짓된 체제를,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껏 숨쉬고 말하고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해 주세요. 이제야 저는 진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자유로운 하늘을. 감사합니다.